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건축가 류춘수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지입니다. 경북 봉화군 석포리에 있는 반야 계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해발 한 700m 되는 데인데 거기 우리 유춘수 선생님이 지으신 반야 정사라고 불리는 아주 아담한 별장에서 지금 바깥 온도는 체감 온도로 한 영하 15도쯤 되는데 이 작업실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청해서 듣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우리 유 선생님. 네,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뜻밖의 저보고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지. 유춘수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하신 건축가로 꼽히시는데 우선 여러분들 기억에 생생한 2002년 월드컵 개막식이 있었던 상암동 경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청해 듣고 싶은데 그 이유는 그런 건축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도 궁금하고 그게 설계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02년 월드컵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그 건물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 건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공건축물 중에 시간이 세월이 흘러도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뭐 그런 대표적인 건축물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많은 수익을 현재 올리고 있으니까요. 네. 저 요새는 축구 말고는 뭘로 이용됩니까? 근데 뜻밖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어떤 데냐 물으면은 단적으로 간단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구도 할 수 있는 어반 패실리티, 도시시설. 말하자 거대한 백화점.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축구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기능에 오직 한 가지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매일 축구를 하는 데는 아닌데도 그 안에는 사람은 매일 수만 명이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런 축구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직 서울 월드컵 경기장만은 축구를 하는 데가 아니라 축구도 종종 하지만 평소에는 전혀 다른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가령 영화관이 10개가 있고요. 아, 그 10개도 있고. 예, 예식장도 2-3개 있고. 예식장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실내 골프 연습장도 있고, 무슨 사우나, 수영장이 레일이 7개인가? 25m짜리 있고, 그 안에 한 15,000평 이상의 어마어마한 쇼핑몰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옆에 아시다시피 그 옆에 하늘공원이나 난지도를 활용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서울이 성장하면서 만든 모든 쓰레기를 높이 90m 산으로 쌓아가지고 거기는 강북도로 생겨도 사람들이 그 냄새가 나서 가지도 못하던 데입니다. 지금 거기가 예를 들어 MBC 방송도 그쪽으로 가 있고 오히려 미디어시티 혹은 하이테크 시티. 그러니까 서울이 가장 낙후되어 있던 서부 지역에 특히 난지도라고 하는 냄새만 나는 지나갈 수도 없는 그 장소가 서울에서 지금 제일 선진화된 하이테크 시티 중에 하나로 시티로 변질됐지 않습니까? 그 촉매작용을 한 것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그 경기장이 들어섬으로써 도시가 되게 난지도가 완전히 공원화되고 그 좋은 공원 옆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축구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축구뿐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이 시민을 위한 도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이라는 게
그냥 유흥시설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시민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얘기는 즉 그 안에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수익을 올리는데 뭐 대충 우리 외국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 한 달에 200만 불 매출, 예. 약 20억, 약 20억 매출에 약 10억 순이익이라고 서울시가 해요. 10억 순이익이라 하는 건 왜 세금이라든지 그 일하는 사람들 급여라든지 뭐 광열비라든지 모든 그 비용을 다 제한 순수익이 약 100만 불이다. 예. 그 뭐 저도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전후인 것은 그 틀림없습니다. 운영권자는 누구? 서울시죠. 서울시 도시에서 합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예를 서울시 장제장이라든지 뭐 지하철이라든지 서울시가 만든 수익 사업의 시설물들 그걸 총괄하는 데가 서울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죠. 거기서 월드컵 경기장도 운영을 하는다. 결국 서울시 수익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 개막식 때 딱 하루 가본 다음에는 그뒤 가본 적이 없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백화점 명화관 이런 것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아, 물론이죠. 설립할 당시부터. 당시부터 그런 용도로 아,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철저하게 그 계획을 한 그 겁니다. 대충 그 시설이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상입니다. 지상. 예, 거기는 지하라는 시설이 없습니다. 아, 주차장은 있죠. 주차장 이외에는 전부 다 지상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대충 개념을 보면은 이 데크라고 있습니다. 데크라는 거는 데크에서부터 행기는 축구장 시설입니다. 이 지상 2층 높이, 그 3층 내외에 되겠죠. 그 2층에 올라가면은 그 넓은 광장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는 티파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 관객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의 사이즈를 맞춰야 됩니다. 관객 수당 얼마만한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도 축구장이 맞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2층 규모의 시설은 축구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 행사를 하는 동안에도 밑에 쇼핑몰에는 사람들이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들고 완전히 다르네. 아,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안에는 물론 좀 때려졌지만 작년 8월에 그러니까 설계자인 저의 그 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하는 과정 드로잉들을 하고 그 모형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전시를 그 당시에 한 뉴스가 됐던 신문 카피라든지 또 영국 잡지에 소개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상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설은 그 연구 전시죠. 한 개인의 어떤 건축가의 그 건물에 대한 그 공헌을 전시하는 아마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는 그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지만은 또 뭐 그것으로 저는 뭐 국내외 상도 좀 받고 그 어쨌든 그런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긴 합니다. 이게 축구장이 한 번 일회성으로 딱 쓰이고 그 다음에 유휴시설이 돼가지고 낭비만 초래한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뭐 그렇게 되는 경기장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암동 경기장은 계속 이용되고 더구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세계에서 다른 축구장하고는 조금 다르겠네요. 다른 나라도 물론 요즘은 이제 그 스포츠 시설이 점점 이제 수익 사업으로 되고 있고 또 피파에서 그걸 권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 설계할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그 컴페티션 하는 데다가 수익 사업을 뭔가 되도록 해달라는 조건도 있었죠. 예, 달았죠. 그걸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거는 또 제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저는 설계를 하면서 자유스럽게 제 안을 이제 제안을 했던 것 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우리나라 경기장도 물론이고, 전국에 한 7, 8개 지었지 않습니까? 또, 일본에서도 요코하마 경기장에 많이 지었는데, 대부분 그 행사, 월드컵이라는 행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대한 고려를 약하게 하는 겁니다. 우선 돈이 좀 더 든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월드컵 맞습니다. 조금 얘기가 빗나갔지만 저는 2008년인가 그 북경 올림픽을 할 때 예. 제가 그쪽에 자문을 맡았더랬습니다. 예, 맡았을 때 제가 그 전에 또 2000년에 자기네들이 올림픽을 하려고 또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저는 설계 안까지 냈더랬어요. 예. 예. 국제 안으로 뭐 3등밖에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메인 자문을 스타디움입니까? 그렇죠. 전체 마스터 플랜. 예, 그 많은 경기장하고 이제 그때 저는 이 북경이 왜 올림픽을 해야 하느냐, 그 올림픽 개최권이 없을 때 제가 중국 신문에 영자 신문에 그 인터뷰했던 기사가 전면으로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그 전에 이미 98년 그 북경 아시안 게임을 제가 그 가서 이 지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한중 국교가 없을 때. 그런데 이제 월드컵, 북경 올림픽을 할 당시에 또 제가 이 설계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문을 할 때 제가 행사는 17일이다. 올림픽 17일 동안밖에 하지 않습니다. 17일 동안 행사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 행사보다는 17년, 170년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이 건물이 활용되고 수익성을 창출하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결국 중국 사람들이 오픈하기 2달 전에 제가 천진의 사무실에 거기 와가지고 당신 말을 우리가 덜 들었다라고 실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얘기 좀 길어지면 됩니까? 얘기는 본래 올림픽을 한 나라를 옛날에는 많은 그 경비가 들어가지고 서로 개최를 안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IOC에서는 그렇죠. 그리스에서 영원히 그냥 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기억으로는 1984년 LA 미국 올림픽 때, 그 전에 모스크바 올림픽 때 동서 그 냉전으로 서양에서는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84년에는 또 동구전쟁이 전혀 반죽다리를. 그렇지만은 그 미국 LA 올림픽에서 그것도 올림픽은 도시가 개최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에서 하는데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LA시에서 그 수익성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 유명한 그 위버 로스라는 사람이 예. 뭐 조직위원장 해가지고 그걸 줘버렸어요. 입찰 비슷하게 그냥 수익성으로. 흑자받죠. 뭐. 엄청난 흑자를 봤어요. 걔들한테 또 올림픽을 돈 벌어봐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커머셜 올림픽이 시작된. 그렇죠. 근데 올림픽은 근데 이제 그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더 이상 남은 나라한테 뽐낼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또 이미 갖고 있는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시설 가지고 올림픽을 치르고, 그야말로 여태까지 올림픽의 문제점이었던 그 말하자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말고 오히려 돈을 버는,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올림픽을 84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88년도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객관적으로 저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그렇죠. 동서가 처음으로 그 말하자면 8년 만에 처음으로 동서가 다 모였더랬으니까. 근데 그 북경에서도 그 올림픽이 올림픽 이후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자신이 없는 나라는 특히 후진국일수록 쇼를 줘.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를 폼나게 잘 보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대한 뭐 이벤트.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픈 세레머니를 장년보가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장년보 감독이 어마어마한 오픈쇼를 중국 문화에 뭐 총화를 보이듯이 그렇죠. 그 쇼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실용성이 약해지겠죠. 실용성이 약해질 겁니다. 이 건물도 그 네트 뭐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 소위 왜 새 둥지 같은 집을 했는데, 요즘 들으니까 거기 막 녹이 쓸고 관리는 안 되고 어떤 사람 그걸 뜯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근데 이 상암동 경기장이 예. 사람을 많이 모으도록 한 그 매력 포인트는 뭡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건축적으로 얘기하면은 뛰어난 군축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건축이 성공해야지. 건축이 예를 들어서 우리 월드컵을 2002년에 할 때 함차고 월드컵을
한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일본 팀이 시합하는 당일날 저녁에 NHK가 제 개인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습니다. 예, 방영을 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한국 전통 건축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고급 다큐멘터리. 아,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는 뭐 KBS나 뭐 다른 몇 개 방송에서 또 제 다큐를 만들었지만은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도 그러나 그 일본 NHK처럼 한국 전통 건축과의 관계를 직접 잘 설명한 다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 건물은 그 NHK가 보기도 그렇고 세계인이 보기도 어떤 서구적으로 맨날 보던 일상적인 그런 건축은 분명히 아니고 어딘가 한국의 전통 문화가 이 전통적인 느낌이 잘 반영된, 다 아시다시피 뭐 방편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으로 설계를 했으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그 처마의 곡선이라든지 그 건물의 디테일이 오히려 이 경회로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그런 조형적인 성공 때문에 월드컵이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조형적으로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은 창조성을 만들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거의 결정적인 것은 그 안에 많은 시설이 그 시민들을 오랜 세월 동안 유혹할 수 있는 그 주변 공원과 더불어 너무 좋은 장점을 또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건물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지하철이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변에 공원 좋고 또 한강이라든지 이런 풍경이 너무 좋은 곳에 거기다가 또 주변에 굉장히 좋은 도시가 또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조건이 잘 갖춰진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건물 하나가 도시를 살리는 경우가 뭐 들어있는데 예컨대 스페인의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뮤지엄 그렇죠. 덕분에 그 쇠락하던 빌바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뭐 중요한 예 중에 하나죠. 연간 한 예, 200만 명이 예. 온다는 거고 로스앤젤레스에 또 그 폴 게티 뮤지엄이라고 언덕 위에 있는 그 뮤지엄에 한 200만 명이 매년 옵니다. 저도 한 두 번 가봤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통계가 있습니까? 그는 다 숫자는 모르겠고요. 사람 수는 모르겠는데 수익성이 낼 수 있는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지 뭐 한 200만 불 매달 판매 실적을 올린다니까 그게 영국에서 이미 이런 술집을 올리기 전에 사카라는 축구 잡지에서 이때까지 월드컵을 해던 나라의 모든 경기장 중에 10개를 베스트 축구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뽑았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뽑혔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에는 하나도 뽑히질 않았다. 그거는 단순하게 경기하기 좋다 이것보다도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겁니다. 생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그렇죠. 그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셈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니까 실감이 가는 게 난지도라든지 뭐 그쪽 지역을 유명하게 하는 몇 개의 그 키워드가 있었는데 역시 미디어 시티. 미디어 시티에 뭐 MBC, YTN 뭐 등 그렇죠. 엄청난 건물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 전에 유명하게 된 게 이 월드컵 상암동 경기장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동네에서 뭔가 새로운 게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우선에 난지도가 냄새나는 데가 아니고 그렇죠. 하늘공원으로 사람이 가볼 만한 곳이고 특히 우리나라 서울은 이 한강이라는 어마어마한 다른 도시에 없는 오픈 스페이스. 그 오픈 스페이스가 집약되어 있고 뒤에 또 산이 삼각산 이 산들이 좋은 풍경들이 있고 소위 풍수지리적으로 아름다운 그 여러 가지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지하철이 아주 잘 깔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도시의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에 월드컵 경기장이 거꾸로 얘기하면 월드컵 경기장이 있음으로써 주변에 그런 영향이 또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인데 그렇습니다. 역시 이거는 서울시가 아주 착상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이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서울시는 본래 시설공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저런 건물이 생기니까 당연히 시설공단에서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수익성도 높으니까 자꾸 투자를 하는 거죠. 자꾸 투자를 하니까 그 뒤에 보조 경기장도 제가 초기에 나중에 뭐 캐노피 그래도 그 공무원 중에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 옆에 또 전시동도 만들고. 근데 다행한 것은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작은 하나도 전부 제 확인을 받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를 존중했죠. 예, 제가 아주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그 보조 경기장에 대한 그 뭐 픽셀 무슨 경기장 뭐 조그마한 저 운동 조그마한 무슨 전시동 요거 하나도 전혀 다른 사람이 손 못 대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것도 요즘 이 원자력 그 없애는 그 대신에 서울시 공공 건물에다가 태양열 네. 태양열을 갖다가 이 지별판을 어떻게 설치하는가 하는 제안이 있어. 저는 사실 현상사를 할 당시에 이미 건물 지붕 꼭대기 링 위에다가 태양열판을 올리자고 제안까지 했더랬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죠. 예, 근데 그때 뭐 별 효능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안 했더랬어요. 그래서 태양열 하려면 거기를 몰래 설치하자고 했더니 모르겠어요. 아마 좀 사람들이 시민들이 더 잘 보이는 곳에 지붕이 흐르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이게 쇼의 개념으로도 남쪽의 정문 제일 중요한 거기다가 자꾸 설치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그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할 수 없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러다 아무한테나 시켜가지고 하지를 않고 제 디자인을 확인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죠. 이 월드컵 경기장의 디자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응모를 그 그건 현상 응모는 아니죠. 현상 응모랑 마찬가지 그보다 더 다른 그 턴키 베이스로 턴키라고 하는 것은 건설 회사하고 설계자하고 일체가 돼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팀을 짜서 그래서 응모를 하면 그런 팀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뽑힌 팀이 설계도 맡게 되고 공사까지 맡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느 시공사였습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인데 그걸 할 당시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마 세계적으로 플랜트 쪽으로는 유능한 회사입니다. 근데 삼성그룹에는 요즘은 그 뭐 어느 정도 소유를 얻든지 좀 모르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삼성그룹의 건설 회사의 주인은 삼성물산입니다. 그렇죠. 삼성물산.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그 다음 규모고,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인데, 삼성엔지니어링 물론 법적으로 건설 회사지만 일반 플랜트 쪽이 전문을 한 회사고, 일반 건축물을 한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처음으로 한 데인데, 그 삼성엔지니어링 저하고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서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응모를 하고 이제 홀가분하게 되었다 해가지고 파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내지, 대한항공 기내지에 보니까 그죠? 그 얘기를 방연이 있어서 거기서 아주 번쩍 새로운 건축 개념이 떠올라가지고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건축사무실로 전학을 가지고 앞에 취소시키고 새로 해라 이런. 잘 나오고 계신데 거의 맞습니다. 그 얘기가.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이 서울시가 그 당시에 강덕기 시장 대행이었는데 이만 조선 시장이 정치적으로 하면서 그분이 시장 대행을 잠시 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분이 그때가 1998년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막 취임하던 데고, 그리고 이제 IMF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뭐 금 팔기 운동하고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특히 설계사무소에서는 일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그럴 때인데 서울시가 정부에다 대고, 물론 월드컵은 국가에서 그 호스트, 국가가 호스트가 되는 건데, 서울시가 서울시에 돈 예산이 없어서 못 짓는다. 국가가 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잠실 경기장을 개조해서 한다는 게 방침으로 정해졌더랬습니다. 잠실 경기장을 개조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게 이 피파 규정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이 관객석의 60%는 지붕 밑에 들어가야 돼요. 지붕 밑. 지붕 밑에. 그 다음에 뭐 비가 들이치는 건 어쩌도 또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바로 밑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VIP석하고 기자석은 100% 지붕 밑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피파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규정이 벗어나면 건 절대로 허가를 안 해주니까, 피파에서. 근데 우리는 새로 짓지를 않으려는데 잠실 경기장을 쓰려면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잠실 주경기장은 제 스승인 우리 김수근 선생님의 대표작입니다. 그렇죠. 네. 메인 스타디움 잠실 메인 그렇습니다. 예. 올림픽 올림픽 주경기장이죠. 근데 뭐 이것 말이 빈다건데 뭐 그것도 우리 선생님께서 설계할 때 우리가 그 공간에서 설계할 당시에는 올림픽을 목적으로 디자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울시가 그때 인구 600만 원인가 동대문 구장 갖고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잠실에다가 그냥 서울 남서울 종합운동장을 만들겠다 해서 현상 설계를 했는데 제가 모시게도 우리 김수근 선생님이 저희 회사 공간에 당선을 해서 그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81년도에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그해 9월 1일인가 바덴바덴에서 이 서울시가 7년 후, 1987년 후 올림픽 호스트 시티로 소위 그 유명한 그 바덴바덴에서 사라반치가 세울 그러면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한 것은 올림픽을 목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건물이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 되니까 우리 선생님 그 나중에 또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직접. 김수근 선생님. 예, 김수근 선생님께서 야, 내가 올림픽일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설계했겠느냐. 예, 아쉬움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 올림픽 건축의 메인 스타디움 특히 올림픽 건축의 중요한 역사적 특성은 당대의 이노베이션을 보여주는 혁신적 건축을 그러니까 그날의 모든 건축 설계 기술, 시공 기술, 당대의 어떤 하이테크 이런 걸 보여주는 역사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이렇게 우리 그냥 잠실 주경기장으로 살겠는데 세계인들한테 보여주는 올림픽 건축으로서는 이 우리 김수근 선생님 마음에 좀 덜 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좀 당황스러웠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훗날 올림픽 공원을 설계할 때 우리 선생님께서 세계적인 하이테크로 가. 하이테크 건축에. 그래서 제가 최종 경기장을 그때 세계 유례가 없는 저희 패브릭, 천으로 덮는 저희 멤브레인 건축으로 설계하게 된 동기가 이 잠실 경기장의 반성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패브릭, 멤브레인. 패브릭은 그 천을 떠 멤브레인하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멤브레인 건축이라고 합니다. 예, 멤브레인 건축, 천으로 지붕을 덮은 건축을 멤브레인 건축이라고 그러죠. 예. 뭐 에어돔도 멤브레인 건축이고 또 그 당시 우리 그 케이블 돔이라고 하는 케이블로 돔을 기둥을 허공에다 세워서 돔을 만드는 세계 최초의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잠실 경기장의 그 말하자면 너무 전통적 소위 컨벤셔널한 그 구조를 갖고 지은 데 대한 반성으로 올림픽 공원을 최종 경기장은 세계 유례가 없는 하이테크로 바꾼 그런 그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잠실 경기장을 21세기에 그다음에 올림픽 경기장을 그런 또 한이 있는 올림픽 경기장을 더구나 21세기에 동양에서 하는 최초의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꾸자니까 이게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을 제가 냈어요, 제가 또. 그런데 묘하게도 운명적으로 제가 또 뽑혔습니다, 제 안이. 지붕을 덮는 안을 갖다가. 근데, 그게 뽑히고 나니까 강덕기 그때 시장이 세계 TV에서 밤 9시 뉴스 중계를 할 때 제가 만든 안을 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IMF 일도 없을 때 올림픽도 제가 했는데 이 월드컵까지 내가 하는구나. 더불어 또 하나는 우리 스승의 작품을 스승의 올림픽 경기장을 제자인 제가 다른 사람이 손대면 기분 나쁠 텐데 제자인 제가 이걸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꾸면 얼마나 그것도 의미가 있고 신나고 거기다가 IMF 일이 없는데 돈도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한 달이 안 가가지고 그해 4월에 당시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 그분 그다음에 피파 또 부회장이셨습니다. 아마 영향력이 이 막강하신 현대건설 실질적인 이 오너십을 갖고 이 움직이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예, 중공업.
근데 실제로 현대그룹의 그런 공사관계도 굉장히 영향력 두고, 그러니까 이분이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셨습니다. 이분들을 설득을 해요. 새로 짓자. 그것도 논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명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또 그 설득하는 명분 중에 제가 알기로 축구협회에서 3분의 1의 돈을 댄다. 그럼 2천억이 들면 한 700억을 대고 서울시가 그만큼 내고 정부가 되면은 그 예산 문제도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설득이 돼서 그해 4월에 턴키 방식으로 발주를 합니다. 바로 그 상암지구에다가. 근데 참고로 그거는 상암지구 도시계획의 한 용어로 썼던 건데, 월드 경기장의 노인 장소는 상암동이 아닙니다. 근데 마포구 성산 이동입니다. 예, 그래서 상암 경기장이라는 말은 공식 용어는 전혀 아니고, 써서는 안 되는 용어고. 성산 이동이고. 예, 그 써서는 좀 안 되는 용어고.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뭐 쓰지만은, 어디까지나 그냥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예,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공식 용어고 또 실질적으로 또 맞고 주소로도 상암동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새로 짓기로 하니까 저는 건설회사 짝을 찾아야 하잖아요. 짝 짓게 하는 건데 이게 건설회사가 짝을 정해주는 것이지 설계자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현대건설이니까 뭐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갔었어요, 제가. 월드컵 경기장 같이 좀 나하고 하자고. 그 마침 또 그 담당하는 본부장이 우리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쉬워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부산 사실 야구장도 옛날에 설계했고, 원주 체육관도 했고, 또 올림픽 공원 5개 기본 설계도 제가 했고, 최저 경기장으로 국제 건축 상도 받았고, 그거는 잠실 경기장 개조하는 안으로 제가 뽑혔던 사람인데 당연히 내가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현대 측에서 이미 공간을 제가 있던 애 아닙니까? 거기하고 또 다른 데 한국에 뭐 포스코에도 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또 범건축 다 그 규모가 큰 회사들하고 계약은 나는 좀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저부터 하는 말이, 왜 당신 그 턴키 설계 해봤어? 아주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턴키 설계는 설계사무소의 설계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요. 그때는 그 의미심장한 말이, 로비도 잘하고, 그렇죠. 뭐 그런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래도 턴키를 안 해본 당시 같은 사람은 우리하고 할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데 발로 찼어요. 훗날 현대건설이 저 때문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한양대 건축가 동문회에서 와서 그분은 현대에서 파이어가 됐습니다. 떨어지자마자 9.9% 확률로 될 줄 알았는데 절대로 될 수 없는 건설회사지만 건축공사를 해본 적이 없는 회사, 그 다음에 스포츠 건축을 해본 실적이 없어가지고 예를 10점 만점에 3점이 자동으로 법적으로 자동으로 탈락이 된 떨어진 그런 거는 절대로 붙을 수 없는 반드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조직이 당선된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설계가 무려 4점인가 받고 그쪽은 3점인가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차이로 결과적으로 합산으로 그 막강한 현대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현대가 아니에요. 현대, 삼성물산, 대우, 대림, LG, 포스코 다 한 팀을 짰었어요. 한국 최대 건설 조직은 다 한 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떨어지니까 그 선배 현대 정부에 있던 사람이 그 종합 5개 회사 컨소시엄의 총괄 본부장이었는데 이분이 현대건설에서 파이어 돼가지고 그다음 그 직후에 우리 한양대 건축가 동문회 동창회에서 와서 저도 물론 있고 거기서 그분이 그 소회를 얘기하기를 우리 현대 컨소시엄이 떨어진 거는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유춘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예. 설계의 우수성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당첨자 예. 그 이제 그날 그 심사했던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27명인가 심사를 했는데 각 분야의 전기기계 분야까지 포함해서 25명이 전부 저를 일방적으로 찍었대요. 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철야 1박을 하면서 심사를 하는데 너무도 그냥 우리 아마 건설 역사상 그런 반전이 없고 신문에는 다 얘기 나오기를 무슨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하고 그 하늘에서 보면은 방패현 모양이죠. 어떤 모양이죠? 방패현 모양입니다. 방패현 모양. 예, 그런데 이제 그래 특기를 하는 도중에 3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6, 7, 8, 3개월을 하는데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하는데 첫 번에 한 달 동안은 디자인을 완성해야 됩니다. 나머지 한 달 동안은 도면을 그려야 되고 나머지 한 달은 공사비를 이제 뽑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기. 그러니까 처음에 한 달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때 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뭇잎을 이렇게 펼치는 듯 안을 만들어갖고 설계도 다, 그다음부터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직원들 할 일. 그래서 프랑스에, 그때 한창 프랑스 파리에 프랑스에 월드컵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매일 중계방송 보니까, 가고 싶어서, 그래서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어요, 이제. 그때 그 삼성 엔지니어링 보고 파리에 가서 그 비행기, 생들이 경쟁 티켓 구해달라니까 자기네들은 구할 힘이 없어서 삼성물산에다 부탁을 했어요. 삼성물산에서 내가 간 줄도 모르고 삼성물산은 사실 우리 적군파입니다. 그때 라이벌이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저 표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로 갔어요. 가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저 던져놨습니다. 방편 저 기념으로 모닝캄 잡지 그게 방편 사진이 딱 이렇게 그림이 영문 아티클로 제목이 코리안 카이트 해가지고 방편에 대한 영문 그 기사였는데 저 사진을 보고 제가 진짜 쇼크를 먹었어요. 보는 순간에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체조 경기장을 할 당시에 멤브레인 건축에 제가 심취해가지고 그 후에 제가 텐트 건축만 그리면서 하는데 유춘수 사인이다 할 정도로 저는 텐트 건축에 대해서 한때 거의 심취가 있어요. 아무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그런데 방편을 딱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멤브레인 건축 그 자체예요. 텐트 건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직사각형이 축구 경기장인데 방편이 직사각형이라는 거. 너무도 비례가 비슷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직사각형인데 스탠드도 직사각형이라고 해야만이 관객과 선수가 제일 가깝겠다. 그래서 저는 그 한 달 동안 했는 작업이 둥글게 했었어요. 이 둥근 건 고정관념입니다. 이게 제가 체조 경기장이다, 부산 야구장이다. 소위 이 그리스, 로마 이후에 경기장은 둥글다는 누구나의 고정관념 속에 저도 둥글게 했었습니다. 근데 축구 전용 경기장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 때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드컵 하기 전에 축구 전용 경기장을 누가 짓겠어요? 항상 육상 트랙도 같이 써야지. 그러니까 저도 의뢰이 그냥 축구 전용 경기장 줄 알면서도 자꾸 건물 둥글게 설계했던 겁니다. 그 방패를 보는 순간에 스탠드도 직선대로 해야지. 지붕 모양도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스케치를 했어요. 그게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 전시실 가면 그 그림 바로 지금 붙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바로 그 생각을 딱 그리고는 바로 저걸 딱 그리고는 저 좀 보여주십시오. 저거요. 모델 이거는 모델에보다 누가 상업적으로 이 중요 건축물 고건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애들이 조립을 해서 이 건물을 만드는 걸 모델을 파는 데가 있어요. 누가 이걸 구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래요. 월드컵 경기장 현대 건축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파는 사람 잘 없을 텐데 이렇게 해서 요거의 방패 모양 하는 거예요. 요 모서리만 이렇게 제가 친 거죠. 이 비행기 안에서 방편
컨셉을 바로 스케치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했는 거 다 캔슬하고. 그럼 비행기가 서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비행기가 자꾸 이게 파리로 가는 거예요. 파리로. 남은 서울월드 경기장의 전시장에 그 원본 복사본이지만 그게 지금 전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그린 것들이. 그 그림 그대로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참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바꾸기가 힘든데요. 다 해놓은 거. 다 해놓은 거 못 바꾸죠. 다시 뒤엎는다는 게 그거는. 시간이 우선 안 되고. 그렇죠. 시간이 안 되고. 결심하셨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이게 맞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팩스를 보내니까 연락이 오기를 회장님 안 됩니다. 선생님 이게 미친 짓입니다. 절대 시간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절대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럼 우리 포기하자. 이대로 하든가 내가 고친 안대로 밤을 더 새워서 하든가 아니면 수도하자. 포기하자. 그랬더니 포기를 못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애들이 정말 죽게 살기로 하는데 저는 갈 수가 없죠. 또 그 비행기 스케줄이 있고 뭐 경기장도 온 김에 또 봐야 되고. 그래서 그때 그린 그림을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체조 경기장을 할 당시에 데비드 가이거라고 하는 분이 세계에서 멤브레인 건축의 최고 대가가 우리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뉴욕에서 같이 그 작업을 했더랬습니다. 체조 경기장 설계를. 근데 그분이 89년 올림픽 이듬해에 체조 경기장 계약위에서 검사하러 왔다가 그분이 그날이 10월 1일인데 89년 10월 1일 올림픽 끝나고 1년 좀 지난 다음에 1년 후에 건물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제 엔지니어로서 확인해 주는 게 법적 그 계약 내용대로 왔더랬는데 그날 종일 저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서울시 공무원하고 저녁도 먹고 사문가든에서 제가 롯데호텔에 모셔도 드렸었는데 그날 밤 10시경 이분이 디스코텍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세계 최고의 멤브레인의 최고 대가가 데비드 가이거 콜롬비아 대학 교수고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세계 처음으로 또 에어돔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1970년 오사카 박람회 때 이 미국관을 에어돔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치 영국 하늘 아래에 있는 느낌. 실내인데 외부 공간인데 부원 하늘이니까 구름 낀 영국, 잉글리시 스카이 밑에 있는 느낌이다는 글을 누가 남겼어요. 그 정도로 에어돔을 만들어서 일약 유명해져갖고 그 에어돔으로 뭐 미국은 물론이고 캐나다의 많은 나라에 그 야구장, 미식 축구장을 많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에어돔이 아닌 방법, 에어돔은 눈이 오면 꺼져요, 이게. 눈이 오면. 그래서 그 아닌 방법으로 케이블 돔을 세계 최초로 만든, 그야말로 세계 케이블 돔을 만들기 전이라도 멤브레인 건축의 왕 중의 왕이죠. 이분이 바로 그날 디스코텍에서 사망을 합니다. 89년도에. 그리고 제가 경찰에 연락을 받고 가니까 미국 대사관 사람들도 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분 가족이 올 때까지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상주처럼 모시고 장례를 치렀더랬어요. 그 가이거 엔지니어링 직원은 제가 마치 자기네들 식구인 것처럼 봐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왕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식구처럼 그 영안실을 지키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고려병원에 있었는데 그 부인이 와서도 너무 또 감사해서 내가 그 모셔놓은 그쪽에다 내가 영안실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1989년에 제가 그때가 딱 20년쯤 지났을 때 98년도에 이제 10년쯤 지났을 때 11년 98년도에 그때 제가 그 가이거 팀에다가 그 제자들이 이제 사무실 하고 있어요. 그 파리에서 그 컨셉 스케치를 그려가지고 서울 월드 경기장을 내가 현상 설계를 하는데 내가 이런 컨셉으로 멤브레인 건축을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들 날 좀 도와주라. 돈 얼마 주면 되느냐. 그때마다 그거다 내가 또 내가 이거 특히 당선될 확률이 50%인데 실제로 1%가 안 될 때입니다.
당선될 확률이 50%인데 삼성에도 돈도 받는 게 적으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돈은 2만 불이다. 해줄래?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랬었어요. 다 보냈더니 그쪽에서 당신이 부탁을 하면 우리는 오케이. 예. 그래서 계약 조건을 뭐 미국에서 무슨 법정에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ACI 미국 건축협회 계약 그 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고 딱 보내왔어요. 이러한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자고. 그래서 제가 딱 보냈어요. 아, 이런 복잡한 계약은 나 안 한다. 내가 심플한 한 장의 간단한 계약서를 보내줄 테니 거기에 동의해서 하려면 하자. 그래서 제가 뭐라 썼느냐. 기본, 터키에 필요한 기본 설계를 유춘수가 원하는 만큼 언제까지 해준다. 그것만 딱 써서 이 조건에 동의해라.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들이 가이거 팀이 오케이. 예, 예. 이게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평소에 예, 우리 예. 유 선생님은 한국 전통 문화라든지 전통 문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현대적인 기술을 하고 현대적인 건축하고 딱 접목이 돼가지고 지금 이 서울 경기장, 네. 월드컵 서울 경기장을 만들어내고 그게 또 근사한 건축이니까 또 다른 부대 시설도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그게 또 도시 계획하고 맞아가지고 거의 미디어 시티가 만들어지고 하늘공원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됨으로써 무엇보다도 건물 하나 덕분에 한 지역이 활성화되고 돈을 남긴다는 것, 수익을 남긴다는 게 정말 아름다움이 결국은 장사하고 연결된 그런 경우고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적 건물을 반드시 만들어야지 하는데 어느덧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세계적 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꾸 등점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다른 나라 건물에서 자꾸 뭐 예를 찾는데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 동대문 뭡니까 디자인 플라자 디자인 플라자도 요새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서 그렇죠. 건물이 화제가 되고 그 건물이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모이면은 일단 거기서 무슨 장사도 될 거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물이 사람을 모은다는 거. 네네. 사람을 모으는 건물 이야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